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9일 찐쌤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지난밤에 미국 증시 충격이 있어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이제 충분히 이와 관련한 정보들을 접하셨겠지만 우리 방송이라는 게 정보를 접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저와 함께 과정을 이해하고 관점을 수립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함께 많이 들으셨더라도 저와 함께 이제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면서 현재의 관점, 이 시점에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요, 일단 FOMC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급락한 미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을 조금은 꼼꼼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아시는 대로 이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약하지 않다가 FOMC 직후부터 하락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 없이 FOMC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폭 자체가 나스닥 기준 3.5%니까 결코 작지가 않죠.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우리 또 집중해서 면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 나름의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제 결론은, 첫 번째는 FOMC를 빌미로 한 이익 실현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본다면 잠깐 멈출 수는 있어 보여도 끝나지는 않았다. 이런 결론이 이제 제가 내려본 그런 결론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방송을 할 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친숙하신 시장 흐름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덜 친숙하신 매크로 부분을 뒤에서 확인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모멘텀이 FOMC였기 때문에 FOMC하고 매크로 동향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점검하는 순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정한 시장의 키워드는 약간만 매파적인 FOMC, 두 번째는 아직 강한 것은 살아있는 주도주,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의 하락 강화입니다.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약간 매파적인 FOMC입니다. FOMC는 금리를 인하를 결정을 했죠. 근데 중요했던 거는 금리를 인하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2025년의 가이드, 2025년의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주요 경제 전망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그냥 일부러 FOMC 스테이트먼트 자체를 그냥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 정도 되면 잘 보이시려나요? 네,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줄 그으면서 말씀드릴게요. GDP는 2.1%로 9월달 2.0%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업률은 4.3%로 지난 9월보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PCE 인플레이션, 물가 기대는 지난 9월엔 2.1% 했는데 2.5%로 상향 조정했고요. 코어 PCE도 마찬가지로 지난 9월에는 2.2%였는데 2.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가 결국은 경제 전망은 더 좋게 했고, 그래서 고용 시장도 더 안정적으로 판단했고, 대신에 물가는 더 높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경제 전망 자체가 금리를 내리기 힘든 구조로 경제 전망 자체가 수정되어 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봐야 되는 게 점도표겠죠. 점도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도표도 대거 수정이 됐거든요. 지난 9월 달 기준으로 보면 2025년의 금리 종착지는 어느 정도였냐면 3.5에서 3% 수준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점 2개 찍혀 있는 곳 있죠. 요 정도 수준이었었는데요.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발표한 점도표에는 2025년의 기준금리가 대략 3.75%에서 4%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예상한 연준위원회 숫자, 그 점이 가장 많이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점도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FOMC의 2025년 예상 금리는 3.5에서 3.75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시장은 FOMC 직전에 어떤 수준을 생각했냐면, 물론 3.75에서 4% 요 사이도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가장 예상을 많이 했던 거는 3.5%에서 3.75, 제가 지금 두 번째로 동그라미 친, 지금 이렇게 빗금을 치고 있는
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FOMC에서 요번에 발표한 점도표는 발표 직전까지 시장이 충분히 예상했던 것보다도 조금은 더 매파적인 FOMC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Economic Projections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점도표,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대부분 해석이 돼요. 다만 선언문이랑 뭐 파월의 기자회견 여기 등등에서 좀 주목할 거리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파월이 갑자기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근접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립금리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로 경기를 강하게 만들지도, 그렇다고 해서 경기를 차갑게 만들지도 않는 그 정도의 자연금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있잖아요. 그럼 이건 긴축적인 통화정책입니다. 그리고 중립금리보다 기준금리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갑자기 파월이 그동안은 계속 보면 우린 중립금리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측정하기 좀 어렵다 이러면서 중립금리 설정에 대해서 한 발 빼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중립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현 수준이 중립금리에 근접해 있는 것 같다, 뭐 아주 가깝게 근접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트럼프의 정책 있잖아요. 특히 이제 관세 정책이겠죠. 이 관세 정책이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 부분도 반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두 개를 종합해 본다면 연준이 뭐 올해가 됐던 내년이 됐던 아니면 내후년이 됐던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그냥 용어 그대로 써놨습니다. 왜 그대로 써놨냐면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를 보시더라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최종금리,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금리, 이제 마지막 금리, 최종금리를 보통 우리 이제 터미널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터미널 레이트가 중립금리도 높아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도 높아졌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터미널 레이트 자체가 높아졌다라고 시장은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앞서 봤던 우리 점도표나 이코노믹 프로젝션에서 생각됐던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파월의 이야기에서도 재확인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이거 앞서 다시 점도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시장의 예상치가 딱 여기 수준이 제일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드와치에서 제가 어저께 저녁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간에 보여드렸어요. 페드와치에서 가장 많이 예상하고 있는 2025년의 기준금리 수준은 3.5에서 3.75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이번 점도표에서 발표된 FOMC의 통화정책 결정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보다 더 호키시한 건 사실인데, 보다 더 매파적인 건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아이고 참 글씨 못 쓴다, 그죠? 25bp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증시의 호의적인 FOMC였다라고까지 생각할 건 아니지만 아주 강하게 쇼크로 받아들일 만큼 뭔가 충격적인 FOMC는 사실 아니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금리를 볼게요. 이제부터 금리를 보게 되면 당연히 상승 반응을 했습니다. 2년물 금리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10년물 금리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상승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주가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아주 발작적인 반응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이전부터 금리는 이렇게 반응을 해오고 있었어요. 반등을 해오고 있었고, 우리가 최근 들어서 반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보여주는 어떤 변곡점 같은 그런 발작적인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금리의 동향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 지수 역시 강세였는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흐름인데, 달러 지수도 최근에 이렇게 강세 전환하고 있었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쇼크로도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일종으로 보면 조금 더 재밌는데요. 일종으로 한번 볼게요. 2년물 금리가 FOMC가 지나자마자 이렇게 발작적인 급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 탄력이 이렇게 둔화돼요. 네, 확인이 되시죠?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스닥을 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4시 이후에 본격적인 하락이 진행이 됐다가 그 이후에 하락이 더 커집니다. 이게 분명히 FOMC는 사실 따지고 보면 주식시장보다는 금리시장에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벤트인데, 그럼 보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은 훨씬 더 과민하게 기민하게 반응을 한 것 같고, 오히려 채권시장은 초반에 반응을 한 다음에는 그 이후로는 반응폭이 둔화됐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시장이 지난 밤에는 일부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굉장히 민감한 필요 이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의 저의 해석은 주식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강세였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나스닥인데 이런 강세였지 않습니까? 이런 강세,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FOMC를 빌미로 해서 강한 이익 실현이 나왔구나, 강한 프로핏 테이킹이 나왔구나, 차익 실현이 나왔구나,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익 실현으로 빠졌건 어떤 악재가 나타나서 빠졌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시장을 설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 빠졌느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왜 빠졌느냐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빠진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빠진 형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할 텐데, 일단 보면 다우지수도 그렇고요,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그렇고,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셀 사인, 일종의 변곡점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수의 흐름으로만 보면은 변곡점이 충분히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지수의 흐름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부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면서 실질적인 증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꺼내온 두 번째 키워드는 그런데 강한 것은 살아있는 주도주라는 키워드입니다. 다시 본 것처럼 지수에서는 분명히 변곡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명히 셀 사인으로 보여지는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우리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수익 많이 냈습니다. 이 과정 동안 우리 수익 계속 잘 내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주식을 팔아대면 됩니다. 그죠? 이걸 뭐 아프게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식을 팔아내면 되는데,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선 실제로 지수의 셀사인 형태도 중요시 여기게 생각을 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주도주를 중심으로, 제가 주도주에 관해서 진짜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보다 주도주의 흐름이 더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시장 꺾이지 않은 거로 판단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그동안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한번 써먹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도주들의 어떤 흐름들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반도체부터 보면 주도주 중에 최근에 오르진 않았지만 핵심 주도주 중에 엔비디아 분명히 있죠. 근데 엔비디아는 보면 특별한 약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급등했던 브로드컴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브로드컴을 생각을 해보면 7%, 6.91%니까 거의 7%의 약세인데, 그래서 5일선도 살짝 깨는 약세고, 뭐 이 정도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뭐 결코 작은 약세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5일선 겨우 깨는 상황이고, 이걸 가지고 추세의 변곡점이 발생했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틀 동안 조정이지만
지난 3일 동안 올라갔던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수준의 완만한 수준의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에서 추세 변곡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핵심 반도체 중에서 급등했던 일단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 넣어 놓고요. 빅테크를 보겠습니다. 빅테크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에서는 가격적으로 가격으로만 보면 분명히 셀사인처럼 보이는 약세가 나타난 건 분명합니다. 이거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특이한 점이 보통 이렇게 셀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동반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볼륨, 거래량이 증폭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셀사인에서는 똑같이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셀사인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지난밤에 빅테크들은 가격만 놓고 보면 이 최소한 단기 추세에 대한 셀사인이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격만 바뀐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니 셀사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변곡점 가능성을 열어놓되 아직 단정하긴 이른 상태다 라고 판단을 좀 유보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빅테크 중에 핵심 주도주 중에 가장 강했던 종목이 테슬라잖아요. 그럼 테슬라를 또 보겠습니다. 테슬라를 보면 요거는 뭐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브로드컴과 같이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흐름을 가지고 단기 픽아웃이 나왔냐 라는 부분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것 역시 브로드컴도 앞서 봤듯이 브로드컴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단기 픽아웃은 사실 실질적인 변곡점도 아니죠. 그냥 상승이 일단 멈추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단기 픽아웃에 관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조금은 단정하기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단기 픽아웃에서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볼륨이 크게 나타나는 건데, 실제로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볼륨의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원래 테슬라는 이 볼륨의 증가에 따라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많이 되는 편이기도 했는데 그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단기 픽아웃이 안 나왔다 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이제 테슬라의 상승이 완전히 끝났고 상승은 완전히 종료된 상태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좀 어저께 급락했지만, 테슬라도 8% 이상 급락을 했으니까요. 어저께 급락했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브로드컴이랑 같이 올라가면서 똑같이 상승했던 주식이 아리스타 네트워크도 있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낙폭이 크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추세에 대한 훼손처럼 보이진 않고 또 셀사인처럼 나타나는 거래량의 증가도 없었던 그런 되게 특징적인 하루였습니다. 어저께 제가 새벽에 미국 시장 이런 종목들 저는 여러분들께 아침에 방송 때 FOMC를 좀 잘 말씀드려야 되니까 4시부터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계속 거래만 봤어요. 저 진짜 종목별로 거래만 봤거든요. 근데 거래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얘네들은? 이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근데 제가 뭐 다른 거 뭐 좀 기사 보고 뭐 이러다가 볼 때마다 막 0.3%씩 빠져 있더라고요. 진짜 심각하게 빠지긴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런 거래 증가는 없었다 라고 본다면 확실히 주도주군에서 뭔가 의미 있는 변곡점이 발생했다. 특히나 강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볼게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핵심 주도주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섹터긴 한데, 그래서 보시면 뭐 오라클이나 CRM이나 이미 조정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보면 조금 가장 부진한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뭐 아틀라시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거래도 좀 늘어나면서 이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끝났구나, 상승 기조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일부분에서 나타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프트웨어 다 오르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건 오라클, 세일즈포스, 팔란티어, SAP 요거 4개만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라클의 수준 아직까지 확정적인 셀사인 추세 이탈 수준이라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CRM도 마찬가지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단계 상승이 조금 멈출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 보이거든요.
독일의 SA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셀사인이 본격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려면 어제 빠진 거 이상으로 오늘 또 빠져야 되거든요.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팔란티어를 보면 팔란티어도 약세였습니다만 실제로 뭐 이게 뭐 추세적으로 뭔가 크게, 그냥 추세라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초등학생이 봐도 얘가 오르는 추세야 빠지는 추세야 해서 답을 내릴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 측면에서 팔란티어를 보신다면 이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특히나 지난밤에 팔란티어의 하락폭이 3.87%입니다. 근데 팔란티어가 얘가 가지고 있는 변동성이 보통 변동성인가요? 아니잖아요. 막 살벌하잖아요. 그럼 그 변동성까지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어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아니었나? 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주도주군들을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수에서 보여지는 아주 전형적인 변곡점 출현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확실히 최소한 어제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지수의 형태보다 주도주군의 동향이 훨씬 더 견조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 상승이 일정 기간 멈추는 것에 대한 대응 정도가 필요하지, 뭐 변곡점이 안 나왔는데 변곡점 수준의 대응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하나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주도주군은 절대 아니에요. 주도주군은 절대 아니지만 미국 시장이 최근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단기에 엄청난 강세를 보였던 특징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주식들이 이제 보통 변동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자랑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저께 시장의 하락이 정말 의미 있는 상승 종료의 어떤 완전한 국면 변화의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이들 특징주들이 어떻게 됐어야 될까요? 그냥 아주 그냥 개차반이 났었어야 될 겁니다. 초급락이 나오면 야, 이거 진짜 시장 끝났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약했죠. 뭐 특별하게 강세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온큐를 봐도 이건 5일선 살짝 깨졌단 말이죠. 아직까지 그죠? 요 정도면 이게 추세 자체도 변하지 않았다. 약세였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RGTI를 보더라도 이게 이렇게밖에 4%밖에 안 빠졌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야, 너 양자만 갖고 얘기하면 어떡해. 딴 건 빠졌잖아. 네, 맞습니다. 딴 건 빠졌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플로빈 같은 경우 보면 약세였어요. 근데 이 주식 정말 변동성 살벌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주식은 일단 정체로 전환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시장이 진짜 약세였다면 얘 약세폭이 요 정도였어야 될까요? 7%인데 제 생각에는 이 주식도 한 15%, 18%, 20%씩 빠져도 문제 없었을 거다. 원래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니까. 올라갈 때 변동성보다 빠질 땐 변동성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봤듯이 확실히 시장의 지수의 흐름보다 주도주의 흐름이 견조해요. 그리고 이렇게 주도주가 랠리를 보이면서 같이 뜨겁게 올라왔던 특징주들이 의외로 생각보다는 그 종목들의 변동성까지 고려를 해보면 안정적인 수준에서 조정을 마무리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뭐 100% 모든 시장에 대한 해석을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지수 상승 게임이 종료되었다고 이걸 단정 짓는 건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내린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대신에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은행 갖다 놓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어제 하락 모멘텀이 가장 큰 이유는 결국 FOMC인데, 이 FOMC가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긴축적이어서 빠진 거다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식한테 어떤 섹터에 영향을 줘야 할까? 결국은 금리 문제잖아요. 그러니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에 주는 충격이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더 컸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절대적인 하락 강도만 생각을 해보면 경기민감주나 금리민감주들이 비교적 좀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률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변동성 그리고 추세의 형태로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어저께 시장은 되게 교과서적으로 움직였던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행주만 보더라도 본격적인 이 전체 추세에 대한 셀사인은 아니지만 단기 조정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도 은행주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캐터필라는 보다 더 강한 레벨 다운이 나타나면서 중기적인 상승 개연성의 상실 이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나름의 변곡점들이 발생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소비 유통 섹터도 이렇게 보시면 낙폭이 커지면서 야, 이 정도 되면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 주식들은 상승은 글러먹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낙폭 확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의외로 변곡점들은 이렇게 경기 민감주에서 나타났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 뿐만 아니라 아쉽게도 확산된 주도주군에서 하드웨어 쪽도 조금 해당하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원전 같은 경우에도 탈렌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BWX 테크놀로지 이게 보면 아까 봤던 경기 민감주랑 형태가 유사하죠. 낙폭이 커지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쉽사리 본격적으로 재상승하기는 어렵다. 그 레인지를 조금 이탈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래서 변곡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튼 코퍼레이션도 이게 지금 이 주식이랑 분명히 다른 회사인데 형태가 똑같죠. 이렇게 다 보시는 것처럼 조정폭이 강화되고 최소한 단기 중기적으로는 상승 전환이 더 기대되기 힘든 그런 일종의 변곡점이 발생을 한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거겠죠.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때문에 증시는 빠졌는데 하락률로만 생각해보면 주도주가 많이 빠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형태 추세의 변곡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경기민감주 그리고 금리민감주 주도주군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확산된 주도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궁극적인 모멘텀이 AI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개연성이 펀더멘탈하게 완전히 사라졌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앞으로 상당 기간 상대적 약세 가능성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은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은행 같은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상승하는 그 모멘텀이 사라졌다 라고는 안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은행이 강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하면 규제 완화잖아요. 근데 그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동안은 상대적 강세 기조까지도 유지했었던 종목이라면 그거는 조금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상대적 강세 기조가 상실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우리는 대응은 조금 필요해 보인다. 포트폴리오에 요것들에 대한 대응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서 본 흐름들을 다시 한번 축약을 해 보자면 FOMC가 그렇게 대단한 악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빌미로 시장은 일단 이익 실현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로 보면은 진짜 변곡점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변곡점,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이고, 주도주군 같은 경우에는 단계 너무 셌는데 그 과정이 좀 멈출 수는 있어 보여도 완벽하게 종료됐다라는 시그널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도주를 가지고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조정을 보일 때 지수의 조정, 시장 전반적인 조정과 주도주군의 조정과 이 형태를 잘 비교해서 주도주군의 조정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시장의 관점을 계속해서 좋게 볼 수 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주식 교과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일단 한번 써먹어볼 차례가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좀 고려했던 종목들까지 일종의 변곡점이 발생한 종목들은 있으니까 전략 자체는 수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야 라는 기본적인 관점 자체는 아직까지는 바뀔 상황은 아니라고, 뭐 오늘 또 어떤 흐름이 더 안 좋은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럼 제가 이후에 또 수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제까지의 본 흐름에서는 그냥 관점 자체는 유지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장 전체적인 의도적 대응보다는 그냥 종목별로, 그리고 섹터별로, 컨셉별로, 그냥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 중심의 대응, 뭐 그리고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멈출 가능성에 대한 뭐 소규모의 대응 정도, 요 정도만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밤에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하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FOMC에서 일종의 큰 가이드라인을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벗어나는 고용시장의 악화가 나오나, 혹은 뭐 제조업의 부진이 나오나, 뭐 이것만 확인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오늘 밤 실질적인 체크 포인트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이제 우리가 계속 정리한 내용 중에 결국 핵심은, 결국 뭐 주도주의 상승이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끝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저께 조정 이상의 조정이 큰 폭으로 나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밤의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주도주들이 오늘 추가 충격을 보이느냐, 뭐 그래서 실제로 연이틀의 약세를 통해서 실질적인 변곡점이 나타나느냐, 그냥 이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현재에서는 그냥 이것만 잘 체크하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해석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망이랑 전략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12시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이제 통화 결정이 있었는데, 뭐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BOJ에서 금리 인상 같은 추가 악재성 이슈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 모두 다 보면 미국 증시 때문에 미국 증시 약세가 있었으니까 뭐 벗어날 수는 없었겠죠. 근데 약세 반응을 전반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미국 시장은 상승이 멈추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오르지 못했으니까 어때야 되나요? 하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하락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추세적인 쇼크 형태의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그냥 요것만 보더라도 이게 대충 이게 막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전체 분위기는 글로벌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흐름이 이 정도만 전개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앞서 우리가 길게 해석을 했던 그게 그렇게 그냥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략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관점이었을 거고요. 그럼 이제 멈출 수는 있어도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게 관점이지만 전략 수정은 불가피하겠죠. 왜? 우리는 줄여왔지만 금리 민감주, 경기 민감주도 포트폴리오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또 위치가 다르고 또 조정받는 형태가 상이하겠지만 상승 개연성 자체가 상당 부분 사라진 건 맞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건드려 줘야 되는 부분은 유스 경기 민감주 인 것 같아요. 뭐 은행, 그다음에 러셀 2000 지수, 유통, 뭐 기계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전략이 포트폴리오 컨셉이 15에서 20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많이 줄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 정도 축소하는 결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수준은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중에서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뭘까? 라고 하면 규제 완화거든요. 근데 그 규제 완화는 반드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은행의 수익성을 개선시켜 줄 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그러기 때문에 뭐 최소한의 수준, 일단 단기적으로 좀 상대적 약세 국면에 들어간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수준은 남겨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도주군에서는
요 하드웨어 쪽, 이 하드웨어가 결국은 금리에 민감한 업종이니까 이 하드웨어 쪽을 좀 비중 축소, 수정 조정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한 마이너스 5 정도를 생각을 하고요. 원래가 65에서 70이었잖아요. 그래서 60에서 65 정도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어떡할 거야? 빅테크 분명히 셀사인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실 텐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격적으로는 셀사인처럼 보이거든요. 저도 분명해요.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볼륨의 증가나 진짜 궁극적인 추세의 변환질은 제 욕심 같아서는 하루 정도는 더 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더 보고 셀사인이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해서 이거는 좀 의사결정을 내일로 미뤄가도록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1차적으로 건드려야 되는 부분은 어찌됐든 가장 크게 펀더멘탈 상으로 변한 부분은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화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부분만 건든다 라고 말씀드려서 하드웨어 그리고 경기민감주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향 조정, 이렇게 되면 15 정도가 줄 테니까 주식 비중은 자연스럽게 하향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 비중은 65에서 70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너가 안 끝났다고 했지 않냐? 그럼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조정시 매수지 여기서 막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죠. 근데 저는 이거는 항상 이제 저와의 스스로 저도 그런 유혹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그런 유혹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이제 오랫동안 그런 유혹과 싸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 자신이 변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조정시 매수라는 걸 진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조정시 매수라는 거는 내가 무조건 맞는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맞으면 조정시 매수가 제일 좋죠. 그죠?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의사결정은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것에 대한 해석에 따른 의사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나 이것들을 고려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완벽하지 않아요. 늘 불안하고 늘 완벽하지 않은 판단을 가지고 무조건 맞을 거야 라는 가정이 있을 때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조정시 매수, 이거 저는 되게 반대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따르십시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지금 주식 비중을 늘리자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빠지는 건 더 건들고, 오늘 잘 보시면 오늘 결국 높이가 고점에서 제일 많이 밀려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팔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고점에서 많이 안 밀린 주식들은 안 파는 거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조정시 매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식 비중을 늘리자 이런 가이드라인을 드리지 못하고요.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리는 시점은 그러면 아마 시장이 다시 강해지는 전환 시그널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말씀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해놨을 때 또 여기에 새롭게 우리가 고민하지 못했던 새로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요 정도의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60에서 70이면 이것들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조정시 매수보다는 근데 지금은 좀 더 이전보다 현금을 조금 늘려놔도 되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대신에 전체 큰 관점은 뭐 시장이 종료된 거로, 시장이 종료됐다라고 하면 아마 오늘 제가 주식 비중을 미니멈 40% 이하로 줄이자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로 해서 저의 가이드라인, 이게 또 뭐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이고,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은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저는 조정시 매수를 안 좋아하니까 여기서는 주식 비중을 늘려서 합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죠.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소에는 그래도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압축해서 방송 시간을 좀
길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던 이슈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결과물이 아니라, 답이 아니라 이 고민해 가고 그래서 결과까지 가는 과정 자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오늘 내용이 길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그래도 일단 증시가 하락을 했으니까. 근데 오늘 좀 길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고민한 것들을 좀 믿어보시고 그래도 좀 편한 마음으로 시장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